여기가 참고로 저희가 주로 오프로드를 많이 찍는 곳인데 길이 상당히 많이 패여 있어요. 뭔가 나뭇가지들이랑 만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동의서 쓰셨죠? 네, 긁으면 인수 뭐 이런 거는 없었기를 바라면서. 우리 저기 위에 돌릴 만한 공간이 있던가요? 네, 돌릴만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 나뭇가지가 굉장히 많을 거니까 강동희 선수가 차를 빨리 받고 싶으시다면 네. 올라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와. 지금 바퀴가 꼈네요. 오. 단점. 이 차의 단점 뭐였을까요? 단점도 좀 말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저는 일단 한번 외관 한번 쭉 이렇게 좀 둘러볼까요? 이제부터 제네시스는 두 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듯이 라이팅이 들어오는 주간주행 등의 모양이 위아래 병렬 형태로 수평으로 두 줄이 들어갑니다. 그 위아래로 굉장히 얇게 LED 모듈 프로젝터가 4개가 마련되어 있어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2개가 하이빔, 2개가 로우빔용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얇습니다. 이게 이제 LED를 광원으로 쓰니까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대로 구현을 한 셈이 되고요. 가운데 부분에 그릴에서는 G 매트릭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 이름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뭘 표현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 다이아몬드의 빛을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그 난반 사이로 나는 각들, 그것들을 비슷한 느낌으로 주기 위해서 구현을 한 그런 그릴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릴은 이렇게 약간 오각 형태로 하고 번호판을 이 아래쪽 중간쯤에다가 넣게끔 되어 있는데 네, 저는 이곳 처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릴 부분을 어떻게 막았을까 했는데 뭔가 이렇게 어색한 느낌 없이 이 번호판의 보호대가 자리를 좀 잡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전방 레이더가 센터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레이더도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각을 좀 줘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빼고 있습니다. 유광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는 하단부 이 작은 스커트가 살짝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디젤 직렬 6기통 3000cc급 엔진이고요. 터보차저 엔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제네시스의 유럽 판매 버전을 위한 고출력 버전의 디젤 파워트레인이자 국내 시장 공략용으로 쓰일 핵심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솔직하게 흡기 라인이 빠져 있습니다. 앞쪽에서부터 쭉 필터로 들어가서 이 6개의 실린더의 맨 뒤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될 거다라는 어떤 예측들도 꽤 많았는데 네, 요거는 전자제어 가변 댐퍼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 서스펜션 마운트 위쪽에 보면 그래서 컨트롤 이 모듈이 살짝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뭐 요즘 제네시스 잘 쓰고 있지만 완벽하게 이런 대각 형태로 엔진룸 구성을 획을 그어버려 가지고 차음과 차열, 단열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지 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거의 한 45도 정도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마 흡기 라인을 이쪽으로 빼다 보니까 약간 더 앞쪽을 향해서 거의 한 30도 각도 정도로 틀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네요. 이 중앙 부분에 보시게 되면 앞쪽에 있는 그릴에서 보셨던 약간 그 G 매트릭스의 일부분을 다시 표현한 것 같은 그런 패턴이 스포크 이 연결 부분 중앙 부분에 독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처리한 휠은 또 잘 못 봤던 것 같은데요. 캘리퍼는 별도로 지금 도색이 들어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색깔은 약간 좀 아이보리 벽돌 색깔 비슷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슬릿이나 타공은 되어 있지 않고 네, 그냥 평면 처리되어 있는 V디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65 40R22입니다. 자, 측면에 아까 그 시그널이 또 두 줄로 이쪽에 들어오는 팬더 가니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공기가 빠져나오는 구멍이 실질적으로 뚫려 있지는 않은 형태인데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오면서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이 파라볼릭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엉덩이로 갈수록 이렇게 살짝 앉아서 꼭 차가 이렇게 급가속해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속도감을 표현해주는 측면의 캐릭터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는 위쪽으로 날아가면서 뒤쪽 스포일러 쪽으로 라인을 맞췄고 굉장히 넓은 면을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디필러 표면을 그냥 드러내는 이런 처리를 했습니다. 아까 뭐 여백의 미라는 단어를 한번 언급하신 것 같은데 아마도 뭔가를 채워넣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비워놓는 디자인 전략을 취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통은 뒤쪽 바퀴의 힐 센터 기준으로 뒷유리의 라인이 끝나는 게 가장 안정적인 형태인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휠 센터보다 훨씬 더 뒤쪽으로, 그것도 위쪽으로 가서 날카롭게 끝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굉장히 좀 긴장감을 많이 주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이 열리는 방식은 뭐 완전 오프로드를 고려한 타입은 아니지만 외부에 있는 패널이 완전히 다 열려서 나오는, 그래서 뭔가 진흙이나 뭐 이런 게 차체 표면에 묻어있을 때에도 탑승할 때는 옷에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식의 개구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등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예쁘죠. 안쪽으로 약간 더 공간감이 보이는, 뭔가 이렇게 방 안에 조명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 제네시스 로고가 뒤쪽의 중앙 부분에 딱 요 라인에 맞춰서 높이가 잡혀져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거를 위쪽에 이 테일램프 라인이랑 맞췄으면 더 예뻤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네, 가운데 제네시스 로고와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는 지금 위쪽에 보면 방향지시등이 있지만 이 후진등, 후퇴등 같은 경우에는 이쪽 아래 범퍼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양쪽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안쪽에 LED 타입으로 후진등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범퍼 아래쪽으로 번호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7인승 버전인데 뒤쪽 3열을 완전히 접어놓은 상태로 되어 있고요. 옆쪽에 보게 되면은 이 전동 접이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버튼 주변에 일단 마감 상태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접히는 커버를 또 마련을 해줬네요. 이건 굉장히 똑똑한데요. 시트백이 올라오고 아마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수동으로 펴주게 되는 이런 형태로 됩니다. 물론 3열을 올려놓게 되면 트렁크 공간은 많은 짐을 수납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일단 사람을 태우는 데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네, 접힐 때는 자동으로 헤드레스트가 접히면서 들어갑니다. 추가로 저희가 수동으로 뭔가를 조절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문이 닫힐 때의 이 턱 하는 이 소리도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뭔가 이게 파장이 두 개로 들리기는 하는데 굉장히 어쨌든 신뢰감 가는 느낌으로 문이 닫힌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실내도 소재나 이 색상들이 아주 교묘하게 톤을 좀 잘 맞춰놨어요. 위쪽에 이런 밝은 브라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베이지 컬러, 그리고 이 측면에 있는 이런 그 무릎 지지대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소재가 다 다른데도 컬러들을 굉장히 좀 잘 맞췄고 그 사이를 관통하는 이런 세틴 실버들의 소재들도 아주 톤이 멋들어지게 잘 맞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독특하고 예쁘게 장식은 하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 P자가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 있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이 다이얼은 크리스털 느낌으로 안쪽이 이렇게 보이게끔 세공이 되어 있는 형태고 위쪽에도 이 컨트롤러에 따라서 지금 앞쪽에 있는 화면이 스크롤이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죠. 주행 모드를 바꾸는 다이얼이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다이얼 3개의 다이얼인데 지름만 달라요. 지름과 높이가 달라서 물론 보지 않고도 이게 어떤 스위치구나 라고 보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흔들림이나 돌아갈 때 어떤 클릭감이나 뭐 이런 것들도 누군가는 분명히 신경을 쓰면서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논란의 중심은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스티어링 휠 저는 좋습니다. 그냥 흔해 빠진 평범한 3스포크나 4스포크 형태보다는 뭔가 약간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잘 했고 어색한 느낌이 드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손에 감기는 느낌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크기도 보기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막상 직경이 그렇게 큰 스티어링 휠은 아닙니다. 버튼들의 어떤 인터페이스가 그동안의 어떤 현대차 제네시스와는 또 좀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버튼들이 약간 이렇게 T자 형태로 양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중간에 스크롤하고 업다운하고 클릭하는 이 형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배치가 좀 달라졌고 이 버튼의 표면을 음각으로 깎아내서 조명이 나올 수 있는 틈을 마련해 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뒷자리의 힙 포인트가 앞쪽과는 확연히 다르네요. 네, 꽤 높습니다.
뒤쪽은 약간 좀 더 올라타는 느낌이 가까운 그런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네요. 네, 팔걸이 부분입니다. 팔걸이 부분 가죽으로 스티치까지 두 줄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네,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컵홀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옵션이 2열 컴포트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 같아요. 이게 들어가야지만 전동 조절식 시트가 나오게 됩니다. 아래 방석의 높이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위아래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5인승 버전이라면 슬라이딩까지도 전동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차는 7인승이기 때문에 슬라이딩은 7인승에서는 이게 수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3열 시트 옆에 보면은 3열 들어가는 버튼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암레스트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도 자동으로 접혀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문제는 이 차가 5인승 차량이에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는 게 의미가 없고, 자, 옆에 있는 7인승 차량으로 다시 제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네, 이 차가 3열이 있네요. 찾았습니다. 3열 시트를 먼저 세워놓고 2열 쪽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열로 들어갈 때에는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면 시트가 앞쪽으로 쭉 슬라이드 되고, 이 정도까지만 시트백이 앞쪽으로 물러납니다. 이렇게 해서 자, 3열로 들어왔고요. 이 뒤에 조명이 스위치가 터치식이에요. 약간 유리 같은 걸로 표면 마감이 되어 있는데 불이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176입니다. 신장이 176인데 제가 탔을 때에는 일단 위쪽에 헤드라이너하고 머리 쪽하고 살짝 간섭이 생겨요. 네, 머리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이 머리를 안 닿게 하려면 약간 엉덩이를 좀 앞쪽으로 이렇게 빼서 앉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약간 좀 다리 공간이 옹색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리를 편하게 앉으면 머리가 살짝 닿고, 아무래도 3열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 신장 성인들이 타면은 약간은 좀 좁다 라고 느껴질 것 같고요. 뭐 한 160 정도 되는 신장, 뭐 여성분들이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탄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뭐 별다른 간섭 없이 탑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시트 위쪽에 나갈 때 버튼도 이 어깨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마감으로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걸 닫을 때는 어떻게 닫아야 될까요? 슬라이드만 뒤쪽으로 밀어주면 나머지 시트백은 전동으로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2열, 3열 공간은 살펴봤습니다. 일단 지금 시동을 거신 거죠, 지금? 네, 시동을 걸었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처음에 시동이 걸리는 크래킹이 들어갈 때만 제가 밟고 있는 브레이크 페달을 통해서 살짝 간지러운 진동이 올라왔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소리의 존재감만 있고 진동은 거의 못 느끼겠습니다. 일단 에코는 약간 하늘색 계열로 푸른 느낌으로 바뀌고, 컴포트는 하얀 바탕의 골드 바늘, 그리고 스포티는 이제 빨간색 많이 안 써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이 바늘 부분만 빨간색이고 배경은 좀 더 메탈 느낌을 강조한 그런 계기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텀 모드가 있고요. 터레인 모드에서는 스노우, 머드, 샌드가 있는데 계기판의 레이아웃 디자인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대신 오프로드 같은 게 터레인 모드는 이 모니터를 통해서 또 정밀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제 겨우 몇백 미터 정도 이동했고 굉장히 느린 속도로 왔는데, 저의 예상을 빗나간 부분은 거의 이 노면의 어떤 돌기나 이런 것들을 이 실내 승객석으로 완전히 차단시키는 세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약간 노면을 읽을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고급 세단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컴포트한 하체 감각하고는 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푹신한 네, 느낌이 그런 아닌 느낌은 거죠? 아니에요. 예. 은근히 감쇄력의 무게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 노면 상태가 변하는 거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지금 변속이 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부드러워요. 뭐 변속되는 부분은 사실 변속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기는 쉽지는 않아요. RPM 바늘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엔진의 사운드는 뭐 완전히 못 느낄 정도의 정수성은 아니거든요. 약간 그 엔진 돌아가는 느낌은 확실히 느껴져요. 그 소리로는
그래서 그 소리가 약간 변하는 걸로 변속이 하나씩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G80이나 G70 스팅어에 들어갔던 디젤 엔진은 4기통이고 좀 네. 걸걸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렇죠. GV80은 그런 느낌은 없네요. 기존의 현대 차량들하고 이게 약간 스위치 인터페이스가 달라져가지고 네,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여기에는 뭔가 크루즈 글씨가 전혀 없어요. 리즘도 없고 크루즈도 없고 이래서 제가 원래 쓰던 대로 썼더니 지금 작동은 아직은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됐죠. 해서 세팅이 들어가네요. HDA라고 위에 표시가 뜨고 90이니까 90으로 속도를 좀 맞춰볼게요. 저 계기판에 이 초록색으로 뜬 거 맨 오른쪽에 독특한 아이콘이 생겼네요. 저건 요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저 요게- 아이콘은 기존에 없었는데. 요게 이제 차로를 지금 일단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방향지시등을 한번 켜면 그때는 이제 저게 하얀색 버튼으로 활성화가 꺼지네요. 근데 지금 차로 변경을 하는 기능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향지시등을 넣으면 넣었을 때 손을 아예 떼시고 네, 그것도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직진을 유지합니다. 이 네. 상태에서는. 저희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켜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냥 정해진 그런 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값으로 이런 식의 작동했다면 이제는 운전자의 스타일을 분석을 해서 그 스타일에 맞게끔 또 그렇죠. 조정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좀 흉폭하게 운전하시는 스타일이시면 차가 그걸 인지하고 있다가 네.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굉장히 좀 그런 식으로 가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제 쓰면 뭔가 차가 운전하는 게 썩 내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난 그렇죠. 이거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속도를 올렸으면 좋겠는데 라거나 난 이거보다 좀 더 빠르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경우들이 다 다른데 이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차가 그 원래 오너 드라이버 성향에 좀 맞춰서 패턴을 변경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뭐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시스템을 켜놓고 가게 되면 갑자기 누군가 끼어들었을 때 차가 그걸 인지를 빠르게 못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까지도 대비를 해놨다고 해요. 오디오 품질과 이 소음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자유로 네. 그 시속 90km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뒤에도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56, 57 정도 데시벨이 나오고 있어요. 56, 57. 네. 아까 외부에서 엔진 아이들링을 쟀을 때는 네. 한 61 정도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워낙 뭐 외부 공간이고 사실 통제된 변수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실내에서는 오히려 아까보다 훨씬 더 조용한 수치가 나오고 있네요. 사실 이 정도 수치면 저희 최근에 그랜저 하이브리드 네. 그랜저 하이브리드로 이 정도 속도로 달렸을 때 자유로 해서 비슷한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 공기랑 부딪히는 전체 외부 투영 면적이 세단보다 거의 배는 된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타이어 폭도 그랜저보다 훨씬 더 넓은 사이즈 265 사이즈인 거를 감안하면은 그만큼 이제 차음 쪽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네.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일단 저 쿼터 글라스 빼고는 전부 이중 접합 유리 옵션으로 네. 기본인가요? 옵션인가 어쨌든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 그 저감 기능,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갔다는 건데 네. 노이즈 캔슬링이 사실 뭐 처음 들어간 건 아니죠. 그렇죠. 처음 들어간 거는 아닌데 그동안에는 약간 이 실내 풍절음 위주로 노이즈 캔슬링 주파수를 좀 잡았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하부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 쪽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그 로드 노이즈 캔슬링 쪽을 많이 이제 강화한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조건이 아마 이 차의 가장 좋은 연비 조건일 것 같아요. 지금 90km 기어 8단 기어를 걸고 한 1300rpm 정도로 항속 주행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지금 실 연비 리얼타임 연비로 봤을 때에는 한 17km 정도 평지 기준으로 17 정도를 마크를 합니다. 아마 이제 이 이상의 연비를 보는 거는 어려울 거예요. 속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연비가 떨어질 거고 속도를 낮추게 되면 7단 기어로 떨어지게 될 테니까요. 네, 뭐 배기량 감안하고 덩치를 감안하면은 뭐 연비는 꽤 만족스러운 수준일 것 같습니다. 증강현실 언제 볼 수 있나요? 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증강현실 여기 있네요. 찾았어요.
찾았어. 우와! 우와! 아, 이거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저 증강현실 찾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전방 카메라에 앞쪽 영상이 나오게 되고, 제가 살짝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차선을 바꾸게 되면, 이쪽으로 또 쫙 이렇게 열리면서 22km 앞에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뭐 신호등이 있거나 좌회전 우회전하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많이 기능을 못할 텐데, 나중에 이제 전용 도로에서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는 아마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재미있게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결국엔 빌트인 캠이 이렇게 쓰이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 정도까지 쓰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한 형태가 되면은 헤드업으로 올라오겠죠. 그렇죠. 헤드업으로 올라와서 정확하게 앞유리창 쪽에 이제 실제 보이는 부분에다가 아마 띄워주지 않을까 싶고요. 주행 모드의 스포트 모드로 좀 변경을 해보고 하체 감각을 한번 볼까요? 스포트 모드로 오니까 얘도 사이드 볼스터가 조여져요. 네, 그 G70에서 먼저 나왔었던 기능이었죠. 약간 좀 긴장해 이런 느낌이네요. 지금 어쨌든 이 차도 전자식 댐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엔진 사운드도 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죠? 스포츠에서는 이렇게 급가속, 추월가속 펀칭 이런 거를 할 때 정말 막 차가 아주 날카롭게 튕겨나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스로틀 반응이 일단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되게 우직하게 쭉 밀어붙여 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차가 나가게 됩니다. 여기가 참고로 저희가 주로 오프로드를 많이 찍는 곳인데 길이 상당히 많이 패여 있어요. 자, 이게 차고 조절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이 서스펜션의 기계적인 상하 움직임, 바퀴가 움직일 수 있는 휘트랩을 폭 안에서 노면 접지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등판 각도가 이제 20%가 넘어가는 구간으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자, 여기 오른쪽으로 꺾는 구간이 좀 마일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거의 대부분 실패해서 내려가죠, 후진으로. 이게 지금 차의 셰시를 비틀면서 바퀴가 한쪽은 아래쪽으로 완전히 다 늘어지고 지금 이제 떴죠. 3휠 상황인데 생각보다 빠르게 반대쪽 구동력을 넘겨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나뭇가지가 이제 여기는 조심하십시오. 차의 폭보다 좁아요. 오호. 근데 사실 올라가는 파워나 지금 이 울퉁불퉁한 노면에서 접지력을 전달하는 부분들은 뭐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요. 오프로드 뭐 이 저속 기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워낙 지금 저 영역대의 토크가 좋기 때문에 오르막을 올리는 건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이거 돌아가네? 우와, 이거 지금 화면 나가고 있나요? 그 BMW나 벤츠처럼 이런 식으로. 네. 주변을 마음대로 돌려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훨씬 더 자연스럽네요. 이 그림자는 진짜 저의 그림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대단합니다. 와. 지금 바퀴가 꼈네요. 이쪽은 제가 흙이 무너지는 쪽을 밟아서 네, 또 뭐 사실 거의 부담 없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있다는 거는 진짜 이렇게 오프로드 상황에서는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과거라고 한다면 정말 그 스파터라고 사람이 내려서 차의 네 바퀴가 땅에 안전하게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해줘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구간들을 그냥 손쉽게 통과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아니 좀 그런 거는 빠졌잖아요. 뭐 올휠 드라이브, 에어 서스펜션 이런 것들은 좀 빠져서 올휠 스티어링이 좀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들어갔으면 사실 이런 데서 더 민첩하게 돌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은 하지만 지금 뭐 딱 2번 정도 움직여서 빠져나올 정도였으니까 이 차가 기본적으로 회전 반경이 그렇게 큰 차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 종치식 그 엔진 배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쪽 스티어링 앵글을 좀 많이 가져갈 수는 있을 거예요. 저속 영역에서는 원하는 만큼 많이 꺾을 수가 있어서 뭐 부담이 없습니다, 사실. 자, 내리막길인데 우리 힐 클라임 기능이 또 있죠. 해보죠. 네, 저희가 오프로드 온 이유는 뭐 이 차가 랭글러도 아니고 뭐 디스커버리도 아니지만 그래서 사륜구동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조금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자, 지금도 거의 3휠만 바퀴가 3개만 땅에 닿는 상황인데요. 지금 각도도 상당히 많이 기울어졌었고, 네, 지금 23%, 24%, 25% 이 정도 되는 등판 각입니다. 오프로드는 조금 뭐 취약할 수 있어요. 높낮이 조절도 안 되고
차체가 이렇게 사이즈 자체도 오프로드에 네. 유리한 크기도 아니고. 일단은 타이어가 오프로드용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렇죠. 타이어 자체가 아니죠. 어쨌든 온로드용 주행성을 많이 감안한, 승차감을 감안한 그런 프라이머시 모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바퀴가 뜰 때 셰시가 비틀리는 소리 같은 건 전혀 들리지 않아요. 이게 지금 거의 5m에 가까운 길이를 가지고 있는 해치백 형태의 바디 타입이잖아요. 개구부가 5군데가 뚫려 있는 그런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장재가 비틀리는 소리가 정말 1도 안 났어요. 지금 아까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풍절음 이런 것들 소음은 어떻게 들리세요? 현재 속도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도 바람은 많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거의 못 느끼겠는데, 속도를 올리게 되면은 A필러랑 사이드미러 사이 쪽에서 아주 가느다란 풍절음이 이제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속도 영역대로 올라가야지만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람이 부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자, 데시벨 한번 다시 측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데시벨은 지금 50 후반대 57, 58 데시벨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도 사실 막 퉁탕거리는 승차감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큰 요철을 넘을 때에는 여전히 한 번씩 크게 부드럽게 바운스를 해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방금 저 느낌은 약간 뒤르에서 제가 경주차로 코너 탈 때 느낌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살짝 옆으로 내려앉는. 그러니까 네 바퀴가 굉장히 울퉁불퉁한 노면을 코너링으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차가 움직이는 모션이 약간 그 중앙에 심이 있는데 딱 그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흔들리지만 그게 뭔가 자세가 흐트러지는 흔들림이 아니라 딱 일관된 그 무게 중심에서 이렇게 그 롤링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건 굉장히 좋네요. 근데 이게 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은 아니고요. 감쇄력의 변화만 줄 수 있는 그런 그 가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전반적인 주행 성능. 일단 힘은 어느 정도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차를 정말 스포티한 어떤 움직임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그 순간적인 어떤 펀치나 뭐 이런 것들이 날카로운 쪽보다는 그냥 부드러운 쪽에 좀 가까운 성향이다. 이게 출력이 적지 않은 엔진이잖아요. 278마력이면 리터당 지금 거의 93마력을 내는 디젤 엔진이니까 출력 효율은 꽤나 좋은 편이지만 이게 하이 퍼포먼스 디젤이라기보다는 그냥 여유 있는 주행에 더 걸맞는 형태의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변속기의 반응은 이거는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올라가는 속도도 빠르고 변속 쇼크도 느껴지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뉴얼로 다운시프팅을 했을 때에도 꽤나 적극적으로 내려와 줄 수 있는 그런 기존의 현대 차량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변속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뀌었고요. 승차감은 어쨌든 기품을 잃지 않아요. 컴포트 모드이건 스포트 모드이건 차 내부로 뭔가 불쾌한 어떤 충격이 전달되는 느낌은 굉장히 많이 걷어내는 그런 승차감입니다. 이제는 독일차 브랜드들도 V6 대신 직렬 6기통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디젤 같은 경우. 다른 브랜드와의 차이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짧게 타셨나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뭔가 뭐 또렷하게 이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이 엔진의 특성이 어떻다라는 거는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프리미엄 독일 3사에서 나오고 있는 6기통형 디젤 엔진들이랑 비교했을 때 뭐 회전 질감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이 차가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거는 뭐 그것만으로도 일단 꽤나 훌륭한 부분인 것 같고, 3.0 버전에서 낼 수 있는 기본 출력으로도 일단 출력 레벨 자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죠. 토크는 뭐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고 마력 같은 경우에는 또 제네시스가 후발주자다 보니까 조금 더 200마력대 후반대까지 뽑아내쓰려고 끌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스포티한 느낌을 주려면은 여기서 조금 더 출력은 올라가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뒷좌석 승차감은 뭐 운전을 좀 성형 기자가 잘해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안락함을 많이 깔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아까 1열에 앉았을 때보다는 2열 부분이 상하의 움직임은 조금 더 느껴집니다.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앞쪽 서스펜션보다는 뒤쪽의 서스펜션이 위아래로 이 요철을 걸을 때 움직이는 진폭이 조금 더 크게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2열, 아마 3열에 앉으면 조금 더 많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열보다는 부드럽게 출렁거리는 느낌을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주행 모드가 스포츠 모드라고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는 운전하는 나는 어느 정도 좀 재밌게 타고 같이 타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그래도 조금 더 안락한 승차감을 스포츠 모드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특징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단점, 이 차의 단점 뭐였을까요? 일단 저는 저 터치 스크린 화면이 굉장히 크고 예쁘게 자리는 잘 잡았는데 실제로 터치하는 위치로는 좀 멀다. 네, 제가 운전대 꽤나 좀 가까이 앉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제 팔거리로 조작하기에는 살짝 좀 먼 부분들이 있다라는 닿을 수가 없는 거리죠, 사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앞쪽에 별도의 그 원형 컨트롤러를 달아주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터치가 가장 직관적이긴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주행 중에는 아마 터치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출력이, 어쨌든 디젤 단일 출력을 하나 나온다고 했으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강력한 파워를 느낄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느낌? 그게 하나가 있어요. 일반적인 운전에서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은 정말 스포티한 주행에서는 아마 3.5 휘발유 엔진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출력을 내줄 것 같고요. 그게 디젤 출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 첫 번째 단점, 일단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아직은 직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GV80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들만 해도 제가 처음에 좀 이렇게 작동하는데 살짝 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 네, 이제 요거는 뭐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될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현 기자가 생각하는 단점은 뭐였나요? 저는 뭐 엔진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주행 관련 기술, 아까도 뭐 올휠 드라이브, 네. 뭐 에어 서스펜션, 뭐 이런 약간 최근에 유행하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술들의 부재는 사실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보다 조금 느리다, 늦게 출발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두 번째는 저는 이 실내 여러 가지 소재감이 상당히 좋긴 한데 약간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좋은 소재가 쓰인 부분, 그리고 저는 이 핸들 위에 이런 플라스틱, 그쵸, 그 부분 좀 아쉽죠. 이거 너무 이상하거든요. 네, 사실 눈에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쪽 처리는 약간 좀 그 가죽 덧대기를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재 간극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옵션의 가격이 좀 비싸다? 그냥 느껴지기에. 네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트림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버렸으니까 네.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이 차가 어느 정도 하는지 실질적으로 가이드를 잡기가 좀 어려운데, 네. 그런 상황에서 옵션 하나씩 넣다 보면 좀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좀 비싸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의 장점, 저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스타일링인 것 같아요. 스타일링이 뭔가 뻔한 SUV의 디자인도 아니면서 뭔가 얼굴이 그 어느 차랑 이렇게 닮은 것 같은 느낌도 그렇게 많이 없는, 약간 좀 고유한 어떤 그 디자인 영역을, 약간 그 틈새 시장을 좀 찾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장점은 2열의 이 전동 시트, 통풍 시트 기능과 뭐 슬라이딩 기능과 리클라이닝 기능, 그리고 높낮이 기능을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게 꽤나 어떤 만족감을 많이 높여주고 있는 그런 옵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2열에 뭔가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을 태울 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차의 기본적인 핸들링 감각입니다. 아까 출력 부분은 살짝 아쉬웠지만 차가 노면, 이 서스펜션 쪽에서 노면 요철을 받아들이는 수력이라든지 코너에서 차체의 모션을 다스리는 느낌, 이런 느낌들은 정말 꽤나
수준급의 모션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처음 만들어본 굉장히 무거운 느낌의 SUV 모델인데 이 정도로 완성도를 높였다라는 거는 뒤로에서 정말 꽤나 많은 시간들을 쏟아붓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상영 기자는 어떤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드시나요? 저도 일단 디자인 측면에서는 마음에 드는 구석들이 더 많아요. 특히 외관 디자인은 벤테이가 갖고 좋습니다. 벤테이가 갖고 좋고, 벤테이가랑 비교하기엔 너무 급이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 벤테이가 느낌이 많이 있어요. 얼핏 보면.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좋고, 네. 어쨌든 고급차 닮았다, 고급차 느낌이 많이 난다, 뭐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그쵸, 그 익스테리어 디자인, 외관 디자인이 꽤 괜찮아요. 두 번째 장점도 뭐 비슷한데, 일단 기능이 많다. 이게 이런 AR, 그리고 뭐 HUD, 뭐 여러 가지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10개 에어백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쪽에서 에어백이 샥 올라와서 운전자랑 이 동승석에 서로 그 충돌을 막아주는 그런 에어백까지도 들어가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짐없이 잘 들어가 있다. 이거는 독일차보다 훨씬 더 낫다, 뭐 이렇게 뽑을 수 있고요. 저희 영상 시청해 주시고 댓글 계속 달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중에 시승차를 따로 섭외해서 여러분들 궁금증을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강병이었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